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들은 한마디. 나는 그날이 그렇게까지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을 줄은 몰랐다. 고속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딸과 나란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저 평범한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말이다. 아버지, 멀미 안 하시죠? 딸은 내 쪽을 보지도 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멀미보다 더 불편한 게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딸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어색했기 때문이다. 이 여행은 딸이 먼저 제안했다. 아버지도 바람 좀 쐬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귓가에 남았다. 바람을 쐬라는 말이 마치 먼지를 털어내라는 말처럼 들려서 고속버스는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고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시간을 그렇게라도 보내지 않으면 옆자리에 앉은 딸의 숨소리마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딸은 많이 변해 있었다. 어릴 적엔 늘 내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법이 없어졌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줄었다. 그 웃음이 줄어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버스가 첫 번째 휴게소에 멈췄다. 15분 정차하겠습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승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는 커피 좀 사올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먼저 두고 내려버렸다. 나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서 내렸다. 휴게소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초여름이라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 이른 봄 같았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나는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낯선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고속버스 기사였다. 아까 마이크로만 들리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을 줄은 몰랐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었다. 그런데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내 쪽으로 몸을 낮추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도망가세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의 눈은 농담을 하는 눈이 아니었다. 장난도 오해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망설이다가 꺼낸 말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할아버지, 이 여행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휴게소에서 빠져나가셔야 해요. 버스 다시 타시면 늦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 손목을 아주 살짝 잡으며 말했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사람들 많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있는 힘껏 뛰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돌아 버스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딸의 얼굴이 스쳤고 며칠 전 딸과 나눈 통화가 떠올랐다. 아버지, 이번 여행은요? 말끝을 흐리던 딸의 목소리. 그때 왜 더 묻지 않았을까? 멀리서 딸이 커피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찾으며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기사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려왔다. 있는 힘껏 뛰세요. 나는 지팡이를 벤치에 내려놓았다. 다리가 떨렸다. 이 나이에 뛰는 게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본능 하나가 깨어났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유는 몰라도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 나는 딸의 시선을 피해 휴게소 뒤편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정말로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본능.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았다.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라는 말을 들을 이유도 그 말을 믿고 실제로 달려본 적도 없었다. 그런 내가 그날 휴게소에서 지팡이 없이 뛰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고 발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 멀리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놀란 듯 했고 곧이어 다급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기사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다. 저 사람이 저 정도로 말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게소 뒤편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쓰레기 분리장, 낡은 창고, 화물차들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 사이를 비틀거리며 빠져나갔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화가 섞여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 딸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된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휴게소 담벼락을 넘어 작은 농로로 내려섰을 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딸은 검은 머리띠를 한 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빠, 나 혼자 두지 마. 그날 나는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약속 하나로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사람은 자라면서 사랑을 짐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농로 끝에는 작은 시골 정류장이 있었다. 버스 시간표는 이미 바른 채 붙어 있었고 다음 버스는 40분 뒤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지금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해요. 빨리 돌아오세요. 창피하다는 말. 그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깊게 찔렀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딸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때였다. 정류장 쪽으로 낯익은 유니폼이 보였다. 고속버스 기사였다. 그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온 듯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역시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침을 삼켰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던 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요양원, 장기 입원, 보호자 동의.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내 손에 접힌 종이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휴게소 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법률구조센터 이름과 상담사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종이 아래 작게 적힌 한 줄. 부녀간 재산 이전 및 보호자 지정 관련 긴급 상담. 그제야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했다. 서류 속에 적힌 내 이름. 나는 그날 내 이름이 그렇게 가볍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기사에게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네, 법률구조센터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 지금 혼자입니다. 딸이랑 여행 중이었는데 말을 잇지 못했다. 상담사는 말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 기사의 말, 정류장에 와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내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아버님, 상담사가 말했다. 최근 따님과 재산이나 주소 이전 관련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몇 주 전 딸이 집으로 찾아왔던 날. 아버지, 요즘 서류 정리가 많아서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안경을 벗고 서류를 들여다보던 나에게 딸은 이미 도장이 찍힌 부분을 연필로 동그라미 쳐두었다. 여기만요. 요양원 관련 서류인데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픈 데도 없었고 갈 생각도 없었지만 나중을 위해라는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나는 그날 서류를 다 읽지 않았다. 그때 도장을 찍으셨다면 상담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현재 따님이 아버님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고 거주 이전과 재산 관리 권한을 동시에 신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섭게 들렸다. 보호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담사는 말을 이었다. 통제라는 뜻도 됩니다. 그 순간 딸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그 말이 이미 준비된 문장처럼 느껴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상담사가 말했다.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이동 중이며 어떤 시설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주민센터로 가세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동이나 보호자 지정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내가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을 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류장 맞은편에는 작은 면사무소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면사무소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로 옮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상급자와 통화를 시작했고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 그 사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딸이었다.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 혼자 있고 싶다. 아버지,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미 예약 다 해놨고 서류도 다 처리됐어요. 서류. 그 단어가 이제는 분명하게 들렸다. 무슨 서류냐?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아버지 상태로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에게 말했다. 저는 어떤 시설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의사를 기록해 주세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서 있었다. 보호라는 이름의 사슬, 면사무소 안은 조용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심장 박동과 섞여 들렸다. 아버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 확인서로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확인서. 이제 와서야 내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종이에 내 이름을 쓰는 동안 손이 다시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 딸이었다. 숨이 가쁜지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아까 휴게소에서 봤던 모습과는 달리 눈빛이 날카로웠다.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이건 가족 일이지. 남들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님이시죠? 지금 아버님께서 본인의 의사와 관련해 공식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다. 딸은 나를 보지 않고 직원만 노려봤다. 아버지는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만해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딸이 처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언제 내 판단을 내게 맡겼더냐. 딸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익숙한 표정을 지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밀어붙이던 그 표정.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재산도 그렇고 사기당하실까봐도 그렇고. 그래서 다 내 이름으로 옮기려 했느냐.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은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차피 제가 관리할 건데 뭐가 달라요?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이 무너졌다. 관리, 사랑이 아니라 관리였다. 잠시 후 면사무소에 경찰이 도착했다. 상황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때 낯익은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었다. 고속버스 기사였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몇 달 동안 정리해 둔 겁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와 시간 기록, 휴게소 CCTV 위치,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같은 노선, 같은 휴게소, 같은 보호자 유형이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달라졌다. 딸은 그제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눈치챈 듯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위한다는 건 도망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딸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 임시보호 숙소로 이동했다.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편안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자.
처음 맞는 조용한 밤. 임시보호 숙소의 방은 작고 단정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커튼 뒤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나는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그날 하루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다. 평생 나는 누군가를 위해 결정해왔다. 아내를 위해, 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작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다. 탁자 위에는 경찰이 남기고 간 사건 접수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피에 우려자 그 단어를 읽고 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론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센터 상담사가 숙소로 찾아왔다. 아버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비록 잠은 설쳤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상담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놓았다. 현재 따님이 진행한 보호자 지정 신청은 중단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위임도 효력 정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서류를 보며 물었다. 딸은 어떻게 됩니까? 상담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차분히 말했다. 따님은 학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적 문서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학대, 그 단어가 딸과 나 사이에 놓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점심 무렵 고속버스 기사가 숙소를 찾아왔다. 어제는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겹치고 나니까 이상하더군요. 그는 몇 달 전 일 이야기를 꺼냈다. 비슷한 나이의 노인, 비슷한 보호자, 여행이라는 명목. 그리고 휴게소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 신고는 들어오는데 가족 합의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다. 제 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너무 일이 커졌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만이 조금 늦게 자기 인생을 붙잡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딸 없이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로서 살 수 있을까를. 피보다 진한 말들. 면담실 문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딸과 마주해야 했다. 문을 열자 딸이 먼저 와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인 채였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렸다. 어릴 적 길을 잃고 울던 아이가 부르던 그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하지만 나는 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다. 왜 그랬니? 딸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꼭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노인들 노리는 사기, 요양원 문제, 재산 분쟁. 그래서 나를 빼내려 했느냐. 도망치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말 안 들으실까 봐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언제부터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치워야 할 존재가 됐니?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신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늘 강하셨잖아요. 혼자서 다 해내시고 아프다는 말도 안 하시고.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딸에게 나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면 안 되는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벽이 무너지기 전에 관리하려 한 거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무섭다기보다 슬펐다.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도망쳐야 하는 존재로는 살고 싶지 않다. 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전 아버지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은 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면담이 끝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화해하지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못했다. 다만 선 하나를 그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딸은 보호자 지정 신청을 공식 철회했다. 대신 정기적인 안부 연락과 필요할 때의 도움을 약속했다. 나는 재산과 거주 문제를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웃었다. 고속버스에서 시작된 도망이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는 연습으로 바뀌고 있었다. 혼자 걷는 연습. 숙소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다. 아침마다 누가 깨워주지도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숨을 쉬고 있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 창문을 열면 이른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맞으며 차를 끓였다. 그 말 한마디를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며칠 뒤 고속버스 기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사래를 쳤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창문이 남향이었다. 이삿날 딸이 찾아왔다. 말없이 커튼을 달아주고 전구를 갈아줬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전보다 덜 아팠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딸도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라디오를 틀었다.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고속도로 위에서 들리던 그 노래였다. 나는 생각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는 구간일지도 모른다고. 도망칠 힘이 남아있다면 선택할 힘도 남아있는 거라고.